여러분, 5억 원의 빚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빚을 딱 4%만 갚고 합법적으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면 이거 믿어지시나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니, 5억이 넘는 빚이 고작 2,100만 원으로 해결된다니 이거 언뜻 들으면 무슨 사기수법 같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건 명백한 합법적인 절차라는 겁니다. 대체 어떤 원리가 숨어 있길래 이런 진짜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한 걸까요? 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숫자 4%입니다. 전체 빚 중에서 딱 4%만 갚으면 된다는 건데, 아니, 도대체 이 숫자는 어디서 피어나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계산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보세요. 왼쪽에 보이는 저 어마어마한 금액이 원래 갚아야 할 빚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정말 작아 보이는 저 돈이 실제로 갚게 될 돈입니다. 이 믿기 힘든 차이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우리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뭐니 해도 원인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이 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또 그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실제 제출된 서류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마치 무너지는 댐에서 작은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 것 같다. 정말 5억 원이라는 빚 앞에서 월 200만 원 남짓한 소득은 이 표현 그대로 거대한 재앙 앞에서 든 작은 바가지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 막막함이 좀 전해지시나요? 정확한 총 채무액은 5억 911만 7,848원. 와,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무려 19곳에 달한다는 겁니다. 빚이 여기저기 정말 실타래처럼 얽혀 있으니까 이건 뭐 혼자서는 해결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겠죠. 자, 이 빚의 구성을 보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프에서 가장 큰 덩어리, 저게 바로 개인에게 빌린 돈, 그러니까 사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그 뒤를 주택자금 대출이 잇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데 이걸 보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게 꼬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빚은 대체 왜 생겼을까요? 시작은 가게 운영 실패였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면서 큰 빚이 생겼고 그 다음부터는 생활비가 부족해지니까 카드로 막고 대출로 막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여기에 최근 이혼이라는 개인적인 아픔까지 겹치면서 정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퍼즐의 다음 조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막대한 빚을 두고 과연 법원은 매달 갚아야 할 돈을 어떻게 계산해 냈을까요? 여기서 개인회생제도의 아주 핵심적인 원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제도의 목표는 5억 원을 전부 다 갚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대신에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남는 돈, 바로 이 가용소득만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산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월 평균 수입이 약 203만 원이죠. 여기서 법이 이 돈은 생존을 위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딱 정해준 게 있어요. 바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데 그게 약 143만 원입니다. 이걸 그냥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바로 이겁니다. 58만 3,590원. 네, 바로 이 돈이 앞으로 매달 빚을 갚아 나가야 할 금액, 법적인 용어로는 월 변제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의문을 풀어줄 가장 결정적인 부분, 정말 하이라이트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가능하게 만든 법의 핵심 원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조금만 갚아도 된다고?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은 무슨 죄야?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네,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자, 앞으로 갚을 돈 2,100만 원. 전체 빚에 비하면 정말 작죠.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저 막대. 바로 청산가치라고 불리는 720만 원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앞으로 갚을 돈이 이 청산가치보다는 많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계획의 심장입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뜻은 아주 간단해요.
만약 이 사람이 그냥 나 파산할래요 라고 해버리면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은 이 사람의 재산을 다 팔아봐야 720만 원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회생 계획대로 하면요. 3년에 걸쳐서 총 2,100만 원을 받게 되죠. 자, 어느 쪽이 채권자에게 더 이득인가요? 당연히 후자죠. 법은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산보다 회생이 채권자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 되는 셈이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3년 뒤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배 과정을 빵 나누기에 비유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매달 갚는 58만 원이라는 한정된 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빵을 빚이 많은 채권자는 좀 큰 조각으로, 빚이 적은 채권자는 작은 조각으로 아주 공평하게 비례해서 나누어 갚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보세요. 빚이 가장 많았던 채권자는 매달 약 28만 원을 가져가고요. 통신비 빚이 있던 LG우플러스는 고작 67원을 받습니다. 와, 금액 차이가 엄청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원금 대비 변제율, 즉 갚는 비율은 모두 정확히 4%로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추구하는 비례의 원칙, 즉 공평함인 거죠. 이 상환 계획은 총 36개월, 그러니까 꼬박 3년간 이어집니다. 2025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정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달 58만 3,590원을 갚아나가야 하는 거죠. 성실함이 요구되는 결코 쉽지 않은 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3년간의 약속을 성실하게 다 지켜내면 마침내 법원의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결정이 딱 내려오는 순간 갚았던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금 96%와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모든 이자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거죠. 결국 이 제도의 철학은 채무자를 벌 주거나 낙인 찍는 데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한 사람이 다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진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 이 사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개인의 완전한 붕괴를 막아주는 이런 금융 안전망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사회적 시스템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